2007년 늦가을, 전라북도 전주의 오래된 사진관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은 몇 달 전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먼지 쌓인 진열장과 낡은 필름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도 날짜도 흐릿해진 종이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관 창고 가장 안쪽, 곰팡이, 냄새가 밴 나무 상자 안에서 검은 필름 봉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봉투 겉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임씨 가족 가을 모임. 처음에는 아무도 그 봉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름을 복원하던 직원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평범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으며 아이 둘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뒤편, 창고의 흐린 유리창 안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확대하자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 하얀 교복 칼라, 그리고 머리 옆에 꽂힌 노란 국화 모양 머리핀. 그 아이는 창문 안쪽에서 두 손을 유리에 댄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찍힌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제발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기분에 사진 뒷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그 날짜를 본 순간 누군가는 12년 전 신문 기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10월 19일 밤 전주 한 여자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18살 여고생 한서연 양. 그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이었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물건은 비에 젖은 노란 국화 머리핀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가출을 의심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 아버지와의 말다툼, 사춘기 여학생의 충동적인 선택. 그렇게 사건은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12년 뒤 발견된 이 사진 한 장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서연 양은 사라진 날 바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틀 뒤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던 곳은 서울도 부산도 낯선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담임교사였던 임경호 씨, 가족의 외딴 집 창고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본 어머니 조미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속 소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에요. 저 머리핀 제가 사준 거예요.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진 속 집 뒤편에 있던 낡은 우물을 파헤쳤을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게 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막혀있던 우물 아래에서 낡은 교복 조각과 학생증, 그리고 18살 소녀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12년 동안 한 가족 사진 속에 숨어있던 진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시신을 숨기기 위해 우물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1995년 전주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여고생.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12년 뒤 발견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밝혀낸 전주 여고생 실종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9일 전주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가웠고 겨울비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그런 날씨였습니다. 학교 앞 은행나무 잎은 젖은 채
보도블록 위에 달라붙어 있었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고인물이 낮게 튀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전주 시내는 평소보다 더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한서연 양은 그날 18살이었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여자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대학 입시를 2달도 남기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담임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 크게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 부모님이 보기에는 집안을 일으켜줄 착한 딸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집은 남부시장 뒤편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동철 씨는 시외버스 정비소에서 일했고 어머니 조미숙 씨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만 대학 가면 된다.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서연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서연이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문 밖에서 차소리가 들리면 숟가락을 멈췄고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미숙 씨는 처음에는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3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했고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이상하게 걸리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숙 씨는 서연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딸이 책상 서랍을 급히 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너무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가 뭐 숨겼니? 하고 묻자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학교 프린트야. 하지만 그날 미숙 씨는 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빨래를 정리하다가 서연이 교복치마 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어른 남자의 손목과 회색 자동차 문 일부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찍은 사진인지 왜 찢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딸에게 물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그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너무 빨랐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집 안에서는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동철 씨가 서연이의 가방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많은 돈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딸이 부모 몰래 어딘가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묻잖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서연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라. 말해도 안 믿을 거야. 그 말에 동철 씨는 화를 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일하고 돌아온 뒤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못 믿는 거 아니야. 집에서까지 뭘 숨기고 다녀. 서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딸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시험을 앞둔 아이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미숙 씨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19일 금요일, 서연이는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머리에는 노란 국화 모양 머리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며칠 전 미숙 씨가 시장에서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서연이는 마음에 든다며 며칠째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오래 본 사람은 친구 김혜림 양이었습니다. 혜림이는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계속 창밖을 봤어요. 누가 올까봐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시간은 밤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우산을 펼치며 하나둘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림이는 서연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갈게. 왜?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대답 대신 혜림이의 손목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집 책장 뒤를 봐. 혜림이는 그 말을 장난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서연이는 우산을 쓰고 교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학교에서 걸어서 9분 거리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지붕 아래에는 비를 피하는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냄새가 났고 옆 노점에서는 어묵 국물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유말자 씨는 서연이를 기억했습니다. 노란 머리핀 때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다들 우산 쓰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그 아이 머리핀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노란 꽃 모양이었거든요. 밤 8시 45분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유말자 씨는 처음에는 학부모 차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차창이 내려갔고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알아본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한 학생은 희미하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 뒤의 대화는 빗소리와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 묻혔습니다. 몇 분 뒤 회색 승용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연이는 버스 정류장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차를 타고 갔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모든 장면을 기록하는 CCTV도 없었고 학생 하나가 차에 타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서연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미숙 씨는 처음엔 딸이 친구 집에 갔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돌려봐도 아무도 서연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미숙 씨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학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류장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젖은 낙엽 사이에 노란색 작은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의 국화 머리핀이었습니다. 한쪽 꽃잎이 부러진 채 차가운 빗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핀을 움켜쥐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 양은 전주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곳은 먼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12년 뒤 한 장의 가족사진 속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전주경찰서 실종계 책상 위에 한 장의 신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 조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에 젖은 노란 국화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걸 두고 갈 아이가 아니에요. 미숙 씨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1995년에는 고등학생이 집을 나갔다가 며칠 뒤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았고, 특히 입시를 앞둔 여학생의 실종은 처음부터 강력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당 형사 박기태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출 가능성.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형사님, 우리 서연이는 가출할 아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없이 집을 나갈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기태 형사는 미숙 씨를 달래며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학교, 마지막 목격 장소, 입고 있던 옷, 가족관계, 그리고 실종 전날 밤 집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한동철 씨. 그가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철 씨는 경찰서에 불려왔을 때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비소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는 딸과 다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애 가방에. 고등학생이 들고 다니기엔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따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철 씨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박기타의 형사의 귀에 걸렸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 거다. 그건 단순한 반항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아버지를 의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동철 씨는 정비소에서 야간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딸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친구 김혜림 양이었습니다. 혜림이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손톱만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18살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박기태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최근에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한 적 있니? 혜림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다리자 결국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계속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누가? 그건 말 안 했어요. 그냥 어른이라고만 했어요. 어른? 혜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조사실 안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 안의 어른. 박기태 형사는 곧바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교감, 담임, 야간 자율학습 감독 교사, 경비원.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한서연은 조용한 학생이었다.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 특별히 걱정되는 일은 없었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담임교사 임경호 씨였습니다. 임경호 씨는 36살의 국어 교사였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책상 위치, 성적, 최근 제출한 글쓰기 과제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음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글도 잘 썼고요. 다만 요즘 조금 지쳐 보이긴 했습니다. 입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학생들에게 서연이의 사진을 나눠주고 학교 앞과 버스 정류장에 실종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조미숙 씨가 시장에서 울고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찾겠습니다. 제 학생입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 형사는 이상하게도 그 친절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 사라졌을 때 당황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경호 씨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했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서 그랬습니다. 실종 당일 밤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임경호 씨는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확인해 줄 분이 있습니까? 누나가 있습니다. 임순애라고 사진관을 합니다. 임순애 씨는 곧바로 동생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임경호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늦게까지
집안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진술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학교 앞 노점상 유말자 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고 서연이가 그 채 탔다고 말했습니다. 채 탄 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비도 오고 어두워서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차 쪽으로 갔고 그 뒤로 안 보였어요. 운전자는 봤습니까? 유말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남자였어요.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라고. 선생님. 그 단어 하나가 다시 학교를 향해 수사를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CCTV는 없었고 차량 번호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색 승용차는 전주 시내에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 교사 중에도 회색 차를 모는 사람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나흘째 되는 날, 전주 외곽 하천 근처에서 서연이의 우산이 발견됐습니다. 지늘개 반쯤 묻혀 있었고 손잡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하천 주변, 갈대밭, 폐가, 야산 입구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이 남자친구와 도망갔다더라. 서울역에서 비슷한 여학생을 봤다더라. 부산 공장에서 일한다더라. 집안이 엄해서 일부러 숨어 있는 거라더라. 소문은 실종된 아이보다 빨랐고 잔인했습니다. 조미숙 씨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위로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한동철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정비소에서 돌아와 딸의 방 앞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 조미숙 씨 앞으로 발신이 넘는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이 유리창 안쪽에 닿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가늘었고 손목에는 서연이가 차고 다니던 낡은 고무줄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찾지 마라. 계속 찾으면 둘째도 사라진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조미숙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고 지금도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주 시내의 낡은 버스 정류장은 새로 칠해졌고 학교 앞 분식집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부시장 뒤편 골목도 예전만큼 어둡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도로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차가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미숙 씨의 집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서연 양의 방은 1995년 그날 이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입시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옷장 안에는 다림질된 교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던 시집 몇 권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매년 10월 19일이면 딸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고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한 번도 딸이 스스로 떠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돌아오고 싶어 했을 거야. 못 돌아온 거야. 그 말은 12년 동안 그녀가 버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2007년 11월,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 오래된 사진관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진관 주인 임순애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꽂혀 있었고 창고 안에는 오래된 필름 봉투와 앨범들이 상자째 쌓여 있었습니다. 임순애 씨는 1990년대 내내 동네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잔치, 결혼식, 가족 모임, 졸업사진까지 동네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카 임태준 씨는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나누다가 검은 필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송을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임씨 가족 가을 모임.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몰라 필름 몇 장을 복원업체에 맡겼고 며칠 뒤 복원된 사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평범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었고 중년 남자는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꽃다발을 든 여자, 앞쪽에는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던 직원은 왼쪽 뒤편, 창고 유리창 안쪽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름 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보니 그것은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의 여학생, 하얀 교복 칼라, 그리고 머리 옆에 노란 국화 모양 머리핀. 그 아이는 창문 안쪽에서 2 손을 유리에 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은 이상할 만큼 똑바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원업체 직원은 뒷면 날짜를 확인한 뒤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그 날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역신문 검색을 해보다가 12년 전 실종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주 여고생 한서연 실종. 마지막 목격 날짜는 1995년 10월 19일. 사진 속 여학생과 기사 속 얼굴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결국 한서연 양의 동생 한민재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당시 10살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처음 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긴 머리도, 교복도, 머리핀도,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도 자신이 기억하던 누나였습니다. 민재 씨는 사진을 들고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조미숙 씨는 처음에는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가 창고 유리창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녀는 한참 동안 그곳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다. 민재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미숙 씨는 더 가까이 사진을 끌어당겼습니다. 저 머리핀 내가 사준 거야. 비 오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부러진 채 발견된 그 머리핀이랑 같은 거야. 그날 오후 사진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래전 사건을 담당했던 박기태 형사는 이미 현장을 떠나 다른 부서로 옮긴 뒤였고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12년 전 그 노란 머리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신이 넘는 협박 편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침착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임경호. 사진 속 가족은 바로 임경호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복원된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 대부분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경호 씨의 누나 임순애 씨.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린 채 창고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리창 안쪽에 서 있는 서연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기태 형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5년
수사 기록 속에서 임경호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임순애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동생은 집에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무 이상한 일은 없었다. 12년 전에는 너무 깔끔했던 그 진술이 이제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장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전주 외곽, 오래된 벽돌 공장 근처에 있는 임 씨 가족 소유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창고와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오래전에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벽돌과 잡초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1995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갑자기 우물을 막았어요. 위험하다고 했죠. 그 며칠 전 밤에 여자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집주인이 고양이 소리라고 했어요. 박기태 형사는 우물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창고, 콘크리트로 막힌 우물, 12년 전 사라진 여학생. 모든 것이 너무 늦게,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콘크리트 위에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벽돌 조각도 녹슨 철근도 아니었습니다. 흙 속에 붙어 있던 작은 천 조각 하나였습니다. 짙은 남색,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것은 분명 교복 치마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박기태 형사는 깨달았습니다. 12년 전 그들이 찾지 못했던 한서연 양은 멀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붙어 있던 천 조각이 발견된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낡은 천. 흙과 습기를 오래 머금어 색이 거의 발해 있었지만 박기태 형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짙은 남색. 1995년 한서연 양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교복 치마의 색과 같았습니다. 감식반은 곧바로 주변을 넓게 통제했습니다. 낡은 집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2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창고 문에는 노란 통제선이 둘러졌고 마당의 잡초는 하나씩 걷혀나갔습니다. 경찰들은 삽을 들기 전에 사진을 찍고 위치를 표시하고 작은 조각 하나까지 봉투에 담았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창고 앞에 서서 복원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한서연 양은 창고 유리창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유리에 대고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바닥은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벽에는 습기가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식반이 벽 한쪽의 낡은 판자를 떼어내자 숨겨져 있던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쪽 벽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인지 금속으로 긁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높이에 여러 줄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갇힌 채 계속 벽을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 모서리에서는 오래된 머리카락 몇 올과 녹슨 단추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단추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주초여고. 한서연 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복 단추였습니다. 그 순간 조미숙 씨는 현장 밖에서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거예요? 맞죠? 경찰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발견은 창고 안이 아니라 그 뒤편의 우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물은 오래전에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표면은 낡고 갈라져 있었지만 가장자리 부분은 주변 흙보다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부은 뒤 제대로 마감하지 않은 것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는 오래된 벽돌과 깨진 기와 조각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평범한 폐자재 더미처럼 보이게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망치와 절단기로 콘크리트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안쪽이 비어있는 듯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기태 형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조심해서 열어. 콘크리트가 조금씩 갈라졌고 오래 막혀있던 우물 입구가 12년 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서는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다. 박기태 형사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쪽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있었겠지만 오래전에 말라버린 듯 바닥에는 진흙과 낙엽, 깨진 벽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조명을 비추자 바닥 한쪽에서 하얗게 드러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현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법의학팀이 내려갔고 우물 안에서 하나씩 유류품이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교복 1000조각, 금속 단추, 부식된 학생증 케이스, 고무줄, 그리고 흙에 눌려 형태가 거의 사라진 책가방. 가방 안쪽에서는 비닐 커버에 쌓인 작은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물기와 흙 때문에 대부분의 글씨는 지워져 있었지만 첫 장의 이름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박기태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동안 실종자로 남아있던 아이가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는 며칠 뒤 나왔습니다. 우물에서 발견된 유골은 치과 기록과 가족 DNA 대조를 통해 한서연 양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18살, 두개골 한쪽에는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물에 떨어져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먼저 해쳤고 이후 시신을 우물에 숨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우물 안쪽에서 발견된 교복 조각 일부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옆의 오래된 아궁이에서는 금속 지퍼와 녹아붙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한서연 양의 소지품을 태워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단추 하나, 머리카락 몇 돌, 1000조각 하나가 12년 뒤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한서연 양은 실종 당일 밤 버스 정류장에서 회색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알고 있던 어른의 차였습니다. 그 후 전주 외곽의 임시 가족집으로 옮겨졌고 창고 안쪽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임시 가족이 마당에서 사진을 찍던 그 순간 서연이는 창고 유리창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길 바라며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있었고 그 뒤편에서는 한 아이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사진 속 한 사람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임순애 씨. 그녀만이 카메라가 아닌 창고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겁에 질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임순애 씨는 12년 전 임경호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진관 주인으로서 이 사진을 누구보다 먼저 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필름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졌고 한서연 양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 속에 묻혔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우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나온 흙은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아이를 데려왔고 누군가는 아이를 죽였고 누군가는 시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12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임경호 씨가 경찰서에 다시 불려온 것은 6월의 신원이 한서연 양으로 확인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는 36살의 담임교사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 승진을 앞둔 중견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고 표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그는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 오래전 일입니다. 저도 그 학생을 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임시 가족 가을 모임. 임경호 씨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네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박 형사는 사진 왼쪽 뒤편 창고 유리창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임경호 씨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림자 같은데요. 한서연 양입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경호 씨는 입술을 조금 움직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집 뒤편 우물에서 한서연 양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교복 조각, 학생증 케이스, 책가방도 함께 나왔고요. 그제야 임경호 씨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집은 가족들이 다 같이 쓰던 집입니다. 오래된 우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저는 모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박기태 형사는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995년 당시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기록이었습니다. 한서연 양이 실종되기 직전 그녀는 학교 내 장학금 관련 서류를 몰래 복사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중 몇 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적 없는 학생들의 이름 옆에 수령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일부 학생들의 서명은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비슷했습니다. 그중 몇몇 학생은 모두 임경호 씨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서연 양은 이걸 알고 있었죠. 박 형사가 묻자 임경호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안다고요?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반응은 너무 빨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김혜림 씨. 한서연 양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18살 소녀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혜림 씨는 조사실 밖에서 한참을 울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죽기 전날 저한테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다고요. 박기태 형사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혜림 씨의 진술은 12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서워서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실종되기 한 달 전 교무실 근처 복사실에서 이상한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장학금 수령 명단이었고 그 안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 없는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확인한 뒤 그것이 반복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관리하던 사람이 담임교사 임경호였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경호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추천서를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항의하면 그는 조용히 생활기록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말 한 줄이 너희 대학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당시 학생들에게 협박과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서류를 복사했고 임경호가 외부 장학재단 관계자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 사진 일부가 바로 어머니가 빨래하다 발견했던 찢어진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혜림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 당할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혼자였습니다. 실종 당일 밤 임경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가야 하니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물러섰지만 상대가 담임교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학생에게 선생님은 쉽게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는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주 외곽 임씨 가족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임경호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훗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사진과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추천서도 잘 써주고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임경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참고 안쪽 작은 공간에 가두었습니다. 겁을 주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서연이는 창고 유리창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순애 씨였습니다. 임순애 씨는 동생이 숨기고 있던 것을 그때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창고 안에 여학생이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학생이 실종된 한서연이라는 것.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그녀는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임순애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일이 더 커지면 너도 힘들어져. 그 말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창고 뒤쪽 문이 잠깐 열린 틈을 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지나 우물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경호가 뒤따라왔고 두 사람은 오래된 벽돌 더미 근처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외딴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혹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임경호는 벽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번의 충격, 그리고 또 한 번의 정적.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임경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임순애 씨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서연이를 보고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신고하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그 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연이의 시신을 우물 안으로 옮겼습니다. 책가방과 교복 일부는 아궁이에 태웠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함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임경호는 인부를 불러 우물을 콘크리트로 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빠지면 위험해서요. 며칠 뒤 그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서연 양을 찾는 척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학생들을 위로하고
조미숙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뒤편 우물 아래에는 그가 가르치던 학생이 혼자 묻혀 있었습니다. 임순애 씨가 남긴 것은 사진 한 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관 창고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필름 봉투들,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검은 펜으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양의 어머니께. 박기태 형사는 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진은 진실의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임순애 씨는 죽기 전 자신의 목소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녹음기는 낡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고 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임순애입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사진을 보셨겠지요. 조사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순애 씨의 목소리는 느렸고 자주 끊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995년 10월 21일 가족 사진을 찍던 날 창고 안에 있던 한서연 양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두 손을 대고 있던 아이, 입술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던 아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작게 입 모양으로 말하던 아이. 살려주세요. 임순애 씨는 그 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임경호 씨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부르면 동생의 인생이 끝나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사진관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 아이의 생명보다 집안의 체면을 선택했습니다. 녹음 속 임순애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숨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끔찍했습니다. 임순애 씨는 그날 밤 서연이가 창고에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마당을 지나 우물 쪽으로 뛰었습니다. 임경호 씨가 뒤쫓아갔고 오래된 벽돌더미 앞에서 두 사람이 엉켰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임순애 씨는 또 한 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 둔탁한 소리가 났고 서연이는 쓰러졌습니다. 임경호 씨는 처음에는 서연이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무너진 얼굴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임순애 씨가 한 말이 테이프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야, 이제는 묻어야 해. 그 한마디가 12년의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을 때 박기태의 형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조미숙 씨가 경찰서에서 울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가출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처음부터 맞았습니다. 한서연 양은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거짓말에 속아 채 탔고 믿었던 선생님에게 끌려갔고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임경호 씨는 결국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진이 흐릿하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유골이 나온 우물은 가족 모두가 쓰던 땅이라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순애 씨의 녹음, 창고의 흔적, 우물 속 유류품, 그리고 김혜림 씨의 진술이 하나씩 쌓이자 그의 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현장 검증 때였습니다. 임경호 씨는 다시 그 외딴 집 마당에 섰습니다. 창고 유리창은 먼지로 흐려져 있었고 우물 주변에는 아직 발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기태 형사는 그를 우물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였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임경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였다면 왜 아이를 우물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임경호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참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는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조미숙 씨와 한동철 씨,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동생 한민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경호 씨는 살인과 사체 은닉,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순애 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조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대신 판사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마침내 딸의 죽음이 기록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서연 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늦은 장례였습니다. 너무 늦은 귀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딸의 유골함 앞에 노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오래된 머리핀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5년 버스 정류장 벤치 아래에서 발견했던 꽃잎 하나가 부러진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유골함 옆에 조심히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데리러 왔지. 미안해. 한동철 씨는 딸의 영정 앞에서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종 전날 밤 자신이 딸에게 했던 말을 평생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는지, 왜 더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그날 학교 앞까지 데리러 가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 대답해줄 딸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박기태 형사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미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복원된 가족 사진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진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유리창 속 서연이만 따로 확대해 인화한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한 얼굴.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봐달라고 말하던 아이.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1977년 출생, 1995년 실종, 2007년 귀가. 미숙 씨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종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고 소문 속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서연이의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오래된 교복 치마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서연이가 쓰던 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빈 의자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구나, 우리 딸. 12년 전 전주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여고생. 그녀는 먼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안 체면 아래 묻혔고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혔고 한 장의 가족 사진 속에서 12년 동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